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삿포로의 심령장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홋카이도의 삿포로에는 심령장소로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한밤중마다 차가 몇 대씩 와서 젊은이들이 깍깍대는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20살 무렵, 나는 남아도는 시간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 넷이서 낡아빠진 차에 올라타고 그 폭포로 향했지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눈이 내릴락 말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아니라서 도로는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짐에 따라 바닥에 쌓여있는 눈이 점점 늘어갔고 폭포에 도착할 무렵쯤 되니 바퀴 자국이 남은 게 보일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지났습니다. 한여름을 넘긴 탓인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다른 차도 없었고 쌓여있는 눈은 하얀 도화지처럼 자국 하나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주차장을 지나서 그대로 심령장소였던 폭포까지 내려갑니다. 쌓인 눈과 바람 속에 울부짖는 고목들 때문에 분위기만은 확실히 음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싶어 투덜거리며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산책길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발자국은 하나뿐이었고 크기로 보아 여자의 발자국인 듯 했습니다. 게다가 하이힐 같은 신발이었는지 점 하나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산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즉, 올라간 흔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왔던 흔적은 없다는 것이었죠. 이거 언제 찍힌 발자국일까? 그것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복소복 내리던 눈도 어느새인가 그친 후였습니다. 만약 낮에 찍힌 발자국이었다면 그 위에는 새로 내린 눈이 더 쌓여 있을 터인데 하지만 발자국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산책길로 이어지는 사이 우리 차가 남긴 흔적 때문에 그 발자국의 정확한 출발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겨울 산속 산책길로 이어진 발자국. 안쪽으로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어졌습니다. 따라가보자. 할 일 없는 남자가 넷이나 모여있으면 그런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귀신보다는 차라리 곰이 더 무서울 거라는 농담을 던져가며 눈에 묻힌 강변 산책길을 따라서 발자국을 쫓아 걸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계속 걸어갔고 갑작스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자국은 멎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새로 내린 눈만 깨끗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찍은 이가 멈춰선 것처럼 깊이 파여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거기까지 온 것처럼 평범히 걸어가다가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던 순간 어딘가 공중에서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양새로 발자국은 끊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까지 이어져 온 발자국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뿐. 우리는 잔뜩 졸라서 주변을 넷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밤중의 산속에 경사면의 옆을 따라서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눈은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돌아가자고 누군가 말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라며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심령장소에 돌아다녔지만 이번 일 말고는 이상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해석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기이한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요.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서 수십 분간 산 위로 걸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증발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라진 하이힐의 여자는 어떤 일로 산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홋카이도 삿포로의 유명한 심령폭포를 탐험한 4명의 친구들은 폭포 주변에서 이상한 하이힐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은 산 위로 이어지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하철역의 괴담. 90년대 초반에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밤 9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고 플랫폼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키는 작은데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인 사람이 플랫폼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왠지 신경이 쓰여서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손을 앞으로 쫙 펴더니 꼼지락거리면서 끈을 당기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법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로 너머에는 반대쪽 플랫폼에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몸이 흔들거리며 조금씩 앞으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던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세차게 끈을 당겼고 여자는 그대로 플랫폼을 향해 돌진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일제히 나를 보았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 반대쪽 플랫폼에서 수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상태를 보려고 반대쪽에 다녀와서 해주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떤 여자가 지하철에 부딪혀서 다쳤나봐. 피가 나기는 해도 의식도 있고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플랫폼 어딘가에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있지는 않는지 찾고는 합니다. 만약 반대편 플랫폼에서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미스테리. 첫 번째는 80년대의 대중 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대중 목욕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샤워 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의 대중 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지요.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 밀듯이 밀려와서 목욕탕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의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 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손님들도 전부 나갔기에 문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손님도 별로 없던 터였기에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명이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장마 때문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던 시기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습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인데 빨간 두선에 빨간 코트 형태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고 있었고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도 떨고 있었지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라고 K씨는 말했지만 그 여자는 말합니다.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떨고 있는 여자가 안쓰러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요.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1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지요.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K씨의 손에는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힘에 손을 주어 노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K씨는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봅니다. K씨는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K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었고 여자의 사이는 사심이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지요. 살해 도구는 찾지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었던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결국에 K씨는 목욕탕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치악산 토막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1980년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에서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40대 한 남성이 등산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 모습으로 토막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토막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고 너무 시체가 잔혹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로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과수의 시체가 옮겨지고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은 적당한 도구조차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막난 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토막된 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치악산 근처에서 똑같이 토막이 나 있는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한 달 동안 19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노련한 국과수 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케네디 괴담. 미국 역사에 있어 케네디라는 존재는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매우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의 문란했던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장밋빛 환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아우라를 재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관련한 음모론이 이런 아우라를 더욱 돋구어주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계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여배우 메릴린 먼로와의 연분, 그리고 댈러스에서의 암살. 케네디는 왜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의 전생과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닮아있는 두 사람. 링컨이 암살되던 날에 링컨은 경호원에게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역시 개인 고문관 켄 노도넬과 아내 제클린에게 만약 누군가 창문에서 총으로 날 노린다면 그걸 막을 도리가 없지요. 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날은 1월 14일 금요일, 케네디는 11월 22일 역시나 금요일이었습니다. 케네디의 비서였던 이블린 링컨이라는 여성은 댈러스에 방문하는 것을 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역시나 링컨의 비서였던 케네디는 암살 장소에 가지 말라고 권했죠.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고 케네디는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차를 타고 가다 총에 맞았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암살범입니다. 링컨의 암살범은 존 윌크스 부스로 1838년생, 케네디를 죽인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는 1938년생. 둘 사이엔 100년의 시간이 있었고 둘 다 남부의 사람이었으며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이름은 모두 세 단어로 이뤄진 15글자의 이름입니다. 범인이 붙잡혔던 장소도 흥미롭습니다. 링컨의 암살범 부스는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링컨을 죽인 후 도망가다 창고에서 잡혔고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도망치다가 극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자 둘은 재판 전에
의문의 암살을 당했습니다. 케네디와 링컨의 후임자는 모두 남부 사람이었고 링컨의 후임은 앤드류 존슨 1808년생, 케네디의 후임은 린든 존슨 1908년생. 성도 같은 존슨이며 철자 또한 13글자에 역시 100년의 차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링컨과 케네디의 일주일 전의 행보입니다. 링컨은 죽기 일주일 전 메릴랜드주의 먼로라는 곳에 있었으며 케네디는 메릴린 먼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전생의 링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소름돋게 일치하는 평행이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링컨이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발을 둔 시점은 1846년, 케네디는 1946년에 정치에 입성합니다. 정확히 100년 차이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해는 1860년, 케네디는 1960년입니다. 이 역시 100년 차이입니다. 또한 이 둘의 성의 알파벳 수는 모두 7글자이고 링컨의 비서의 성은 케네디, 케네디의 비서의 성은 링컨.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연수원 괴담. 지금은 해체된 대우그룹에 98년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연수를 가보셨던 분들은 그룹 연수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각 그룹의 신입사원들이 모여서 4인 1실로 한 달 정도 연수를 받습니다. 조를 나누어 방을 배정하는데 여자는 몇 명 없으니 조에 상관없이 방을 별도로 배정받았습니다. 교육 후에 조활동 준비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술자리도 가지니 남자들이 여자 방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98년이면 휴대폰이 그다지 일상화된 때가 아니었기에 방문을 노크하는 게 편했죠. 각각 다른 조의 4명의 여자가 한 방에 있으니 4개 조에서 여성 조원을 데려가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2층 침상이 2개였고 침상에서 제 자리가 문 근처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 3일에 한 번 정도 저녁이 되면 들리는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방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방에도 여자 방이 또 있었기에 옆방을 두들기는 소리를 이 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복도가 소란스럽고 이런저런 소리가 방에서도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수가 끝나는 날 동기들 몇 명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동기 한 명이 연수원 교관에게 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연수원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들을 놀리려고 한 달간 장난친 거구나. 제가 입사하기 전에 해외 신입사원 연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입사한 학교 선배를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연수원에 차를 갖고 왔는데 밤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로 죽어서 이후 연수원에는 자차를 갖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 선배가 입사할 때 일어난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A씨가 장난한 거네. 어쩐지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자기는 문을 두드린 적 없다며 저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여자 방을 놀래키려 한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A씨 맞잖아. 우리 놀래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제 위에 침상을 쓰던 여자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씨도 어제 들었잖아. 어제 우리 둘이 침대에 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 난 거 내가 노크 소리 듣고 문 열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 동기의 표정이 뭔가 기묘했습니다. 나는 노크 소리 못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준희 씨가 누구세요? 하며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닫던데 전 놀림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린 걸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옥상 괴담. 회사 선배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이 되어 차가 끊기자 아지트화되어 있었던 한 친구의 집으로 다들 몰려가게 되었죠. 그 집은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 댁으로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반지하 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그곳이 친구들끼리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밤이었기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에서 화투나 카드 놀이를 시작한 그들은 뭔가 쿵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창문으로 쓱 내다보는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객이 바닥에 넘어졌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새벽이 깊어가던 2시쯤 되는 시각부터 한참 동안 놀고 있던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스키하고 드문드문한 신음소리를 듣고 한창 왕성할 나이에 그들은 창문이 맞닿아 있는 옆집에서 연인들의 사랑행각 중에 소리로 듣고 매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잠잠해졌다 싶어서 다시 자신들의 놀이에 열중하던 중 1시간쯤 뒤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시작인가 싶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시한 채로 놀다 보니 어느새 다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에 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음소리에 뭔가 말소리가 섞여 들렸는데 웅얼웅얼 하는 소리임에도 상당히 가까이서 뚜렷하게 지하방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지겹게도 한다 싶어서 그들은 이제 누워넘기고는 조금 있으면 차가 다닐 시간이니 첫 차를 타고 집에 들렀다가 등교하자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새벽 5시쯤에 슬슬 첫 차가 다니겠다 싶어서 모두 밖으로 나왔는데 대문 쪽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 선배님과 그 친구들은 밤새도록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유조선 괴담. 과거에 나는 해운 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회사에 입사하고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점검 때문에 주선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서 내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원유 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입니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쇄 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지요. 가로로 늘어선 파이프 중에 딱 한 곳만 세로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파이프 입구부터 시작해 밸브 사이에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 들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후레쉬를 든 채로 새까만 파이프 안을 내 발로 기어갑니다. 앞에 먼저 기어가는 상사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주선소였기에 날씨도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 때문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직경 45cm의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서 실려 있었고 특별히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기름 탱크의 면적 하나가 체육관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지요.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에 맨홀 몇 개뿐입니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배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보강재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에 위에서 대충 내려다 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로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유조탱크는 정전기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하기에 대폭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고 산소를 없애버려서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치를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어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그래도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것은 항구를 떠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면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정기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것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유조탱크에 갇혀서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8번째 이야기, 원혼. 할아버지는 젊을 적에 깊은 산속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평판이 좋지 못한 의사가 한 명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맹장염에 걸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치를 잘못한 탓인지 복막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내 병원으로 옮겨서 장세척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겨울인데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이라 버스는 이미 끊겼지만 운 좋게도 마을에는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트럭에 환자를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담요를 온몸에 감싼 채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뒹굴어대는 사이 담요는 다 풀려버렸지요.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의사를 원망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가 제대로 처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잔뜩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날뛰는 그를 의무병의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환자는 저녁 무렵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무병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완전히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다는 판단하에 그의 사체를 어느 민가에 내려놓게 됩니다.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체를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죠.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요로 사체를 감싸서 널빤지에 올리고 마구간에 사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집주인이 사체에 향을 올리려는데 담요만 남아있고 사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체는 수술을 했던 의사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꽁꽁 얼어붙은 채로 두 눈을 치켜뜨고 의사네 집의 현관 앞에 눈투성이가 되어 우뚝 서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본 의사는 혼비백산해서 그대로 자빠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 의무병이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폭설이 내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마을은 의사 한 명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진료소에는 새롭게 의사가 들어와도 모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인적이 드문 화장실. 저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올해 초봄 즈음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방배동의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일하고 있던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옆 건물의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그곳은 오래되고 남녀 공용이었기에 2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2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화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에는 특히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었는데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2칸 있는 화장실 중에서 왼쪽 칸으로 들어갔고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문도 잠그지 않고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신경이 쓰여 통화를 끊었는데 분명 그 사람이 들어왔던 소리는 들었는데 나간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다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 하면서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떠든 거죠. 그러면서 밖에 누군가에게 계속 집중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 아래 아주 조그마한 틈으로 아직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엎드린 자세로 숨을 죽이고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하면서 틈 사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숨을 죽이며 문 아래로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려다본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거지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잽싸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의 전화번호와 함께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오신 것은 고작 1에서 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십 년 같았습니다. 절 부르시는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품 안에 뭔가를 숨기며 당황한 모습으로 나가더랍니다. 정황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은 제가 무슨 일이 났나 저만 찾기에 급급하셔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